사돈, 이건 아니지요. 우리 소희가 어떻게 모셨는데 사람을 짐짝 취급하십니까? 사돈! 누가 사돈이에요?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시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5년 동안 할머님 간병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온 소희에게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내민 건 이혼 합의서와 낡아 빠진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곁에 있던 친정엄마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며 박 여사에게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콧방귀만 뀌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압박했어요. 그 뒤로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두 사람을 비웃으며 귓속말을 하고 있었죠. 이 말 같지도 않은 기막힌 상황. 박 여사가 던진 낡은 서류 봉투 속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으며 소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의 볕이 낮게 깔린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과 사흘 전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치매를 앓던 시할머니의 장례가 끝났지요. 소희는 습관처럼 누렇게 빛바랜 걸레를 들고 할머니가 머물던 안방 바닥을 닦았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몸을 닦아내고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잠을 설치며 몸을 뒤척여주던 그 방은 이제 주인 잃은 고요함만이 가득했지요. 소희의 손마디는 이미 굵어질 대로 굵어져 있었고 손등은 독한 소독약과 물일에 부르트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소희의 친정엄마가 힘없는 손길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사돈댁 눈치를 보며 반찬을 해 나르고 함께 할머니 수발을 돕던 엄마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사돈을 마치 품삯 안 줘도 되는 몸종 부리듯 부려먹었지요. 엄마는 소희의 튼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혹여나 딸이 시어머니에게 타박이라도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휠체어를 닦으며 소희를 바라보던 애처로운 눈빛은 이미 거실의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상복을 벗자마자 화려한 양장을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군림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을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안색이 생생했고 입술엔 붉은 립스틱까지 선명하게 발랐지요. 그 옆에는 남편 진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소희가 아닌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앞에 놓인 찻잔을 손가락 끝으로 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이제 그만 닦고 나와서 앉아라. 죽은 사람 방 붙들고 있다고 죽은 노인네가 살아 돌아오니 할 일은 끝났으니까 더는 집안 어지럽히지 말고. 소희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박 여사는 정갈하게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밀어냈어요. 그 봉투 위에는 협의 이혼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진호 사업이 이번에 크게 기울었다는 건 너도 알 테고.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언제까지 내 수발만 들 순 없잖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못 낳아준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지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줄줄이 악재다. 용하다는 점집에 가보니 너랑 우리 진호는 애초에 맺어지면 안 될 악연이라더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돈 나가는 소리만 들려. 소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는 5년 동안 아이를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박 여사는 소희가 임신 김이라도 보일라 치면 노인네가 사경을 헤매는데
어디서 애 가질 생각을 하느냐며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이제 와서 불임의 책임을 소희에게 돌리는 박 여사의 뻔뻔함에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할머니 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진호 씨 사업은 제가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 다시 시장 유통사에 나가서 밤샘 근무라도 하면 보탬이 될 거예요. 예전에도 제 퇴직금으로 급한 불 끄셨잖아요. 됐어. 내가 벌어오는 그 푼돈으로 뭘 어쩌겠다고. 너 보면 할머니 병수 바라던 그 찌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단다. 우리 진호도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환자 냄새 풍기는 너랑 살겠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옆에서 듣고 있던 진호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사실 진호는 이미 1년 전부터 한유라라는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소희가 시할머니의 똥기저귀를 빨고 있을 때 진호는 유라와 고급 호텔을 전전하며 소희의 헌신을 비웃었지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나도 남자야. 나 좋다는 사람 있고 나를 세련되게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너랑 있으면 내가 꼭 시들어가는 식물 같아. 무능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건 아는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말씀대로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번호키 소리와 함께 경쾌하게 열렸습니다. 짙고 관능적인 향수 냄새가 거실의 퀴퀴한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지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유라가 마치 제 집인 양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직도 이 여자 안 나갔어요? 자기야, 나 차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 엉덩이에 쥐나는 줄 알았네. 어머니, 저 왔어요. 유라는 소희를 마치 낡은 가구 보듯 훑어보더니 진호의 옆자리에 찰싹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소희의 친정엄마가 정성껏 깎아놓은 과일을 하나 집어 입에 쏙 넣었지요. 어머니, 이 언니가 그 간병인 같던 부인이에요? 얼굴이 딱 나 고생했어요 라고 써붙였네. 진호 오빠가 왜 집에 들어오기 싫어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여자라면 좀 가꿀 줄도 알아야지. 이게 뭐야? 행주 냄새나게. 아우, 정말 분위기 처진다. 유라의 가시돋친 농담에 박 여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유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희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한 손길이었고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소희의 친정엄마는 참다 못해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건 아니지요. 우리 소희가 할머니 가시는 길까지 어떻게 모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짐짝 취급하십니까? 저 여자는 또 누구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들은 잘 살 것 같습니까? 사돈이라니요. 누가 사돈입니까? 이제 남남인데. 그리고 이쪽은 우리 진호 사업 도와줄 귀한 분이니까 입 조심하세요. 유라 아버지가 유통업계 거물인 건 알고나 하는 소린지. 길게 말 안 하마. 여기 서명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박 여사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낡은 등기권 하나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 서류 뭉치는 먼지를 일으키며 소희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위자료는 이 등기권으로 대신하마. 내 시어머니가 생전에 숨겨둔 보물이라도 있을까 싶어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었나 본데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다. 그 팩하나 잘 지키고 살아.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집이니까 너같이 기센 애한테 딱이지 않니?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것은 전학리라는 시골 구석에 방치된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였습니다. 사실상 위자료 한 푼 주기 아까워 쓰레기를 치우듯 소희를 내쫓는 처사였지요.
소희는 바닥에 떨어진 등기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간병하던 시절 할머니는 정신이 맑으실 때마다 소희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지요. 소희야, 고맙다. 내가 다 안다. 너한테 꼭 갚아주마. 그 말씀이 떠올라 소희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호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소희에게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소희야, 내 엄마 모시고 빨리 나가줘. 유라가 이 집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벌써 업체 불렀거든. 너희들 짐 있으면 다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더 추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일어서자. 응? 소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앉았지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그 이름 위로 지난 5년의 고통과 인내가 잉크에 섞여 번졌어요. 글자마다 서린 울분은 종이를 뚫을 듯 예리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박 여사는 거실 한쪽에 미리 쌓아둔 소희와 친정엄마의 짐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미 사람을 시켜 챙겨둔 짐들이었지요. 가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내 덕분에 우리 집안 애군 다 떨쳐낸 걸로 칠 테니. 이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나겠네. 소희는 가방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거실 안에서는 세 사람의 경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샴페인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차가운 복도 타일 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소희야, 울지 마라. 저 사람들은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게야. 가자,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면 된다. 저런 악기들 소굴에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소희는 엄마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박 여사가 던져준 저 폐가에서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들에게 보란듯이 일어서겠노라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희의 구두 굽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복도로 스며들었지만 소희의 심장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학리라는 낯선 이름의 마을은 지도가 가리키는 곳보다 훨씬 더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완행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엔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자풀이 허리춤까지 자란 낡은 목조가옥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여사가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그 폐가였어요. 문짝은 비스듬히 기울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고 마당 한 구석에는 버려진 농기구들이 녹슨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친정엄마는 무너진 담벼락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마 딸 앞에서는 티를 내지 못하고 짐 가방을 꽉 쥔 채 마른 침을 삼켰지요. 소희는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앞마당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고 지붕 위로는 까마귀 몇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소희야, 정녕 여기서 지낼 수 있겠니? 차라리 엄마랑 저 아랫동네 방 한 칸이라도 알아볼까? 여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다. 짐승도 안 살겠다. 이놈의 집구석은. 엄마의 갈라진 목소리에 소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 들어갔지요. 당장 오늘 밤을 보낼 이불 깔 자리는커녕 곰팡이 냄새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소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부터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의 수치심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거칠게 흙먼지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박 여사가 내던진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꼭 보여줄 거예요.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기운이 난다고요. 소희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 짐을 들여놓았습니다. 당장 씻고 마실 물이 급했기에 소희는 뒷마당에 있다는 우물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소희의 귀에 대고 속삭이시던 말이 있었지요. 우리 소희 고생해서 어쩌나. 전학리 뒷마당 우물에 가면 내가 내 선물 숨겨놨다. 꼭 내가 찾아야 한다. 박 여사는 그 소리를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지만 소희는 그 간절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뒷마당 구석, 이끼 낀 돌들로 둘러싸인 우물은 낡은 나무 뚜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퀴퀴한 흙냄새가 확 끼쳐왔지요. 우물 안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바닥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낙엽과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빗자루와 양동이를 챙겨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진눈깨비로 변해 어깨를 적셨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사다리를 놓고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썩은 잎들을 퍼올리며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지요.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박히고 옷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소희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멸시와 유라의 비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소희는 더 세게 바닥의 돌들을 문질렀습니다. 소희야, 비 온다. 그만 올라와라.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니. 걱정스러운 엄마의 외침에도 소희는 우물벽을 하나하나 손으로 훑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생전에 흥얼거리던 이상한 자장가 가사가 떠올랐지요. 깊고 깊은 우물 속에 우리 착한 아가 보물 있네. 3번 돌아 누운 자리에 꽃잎이 핀다. 소희는 홀린 듯 우물 안에서 3걸음을 옮겨 동쪽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돌들과 달리 유난히 매끄러운 돌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돌을 힘주어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면 일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습기에 강한 향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소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흙탕물이 묻은 상자를 닦아내자 박 여사가 그토록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상자를 열자 비닐로 겹겹이 밀봉된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묵직한 황금색이었습니다. 순도 높은 금괴 10대 개가 헝겊 속에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괴 아래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학리 일대의 땅 문서들과 임야 등기권들이었지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주의, 탐욕을 진작에 간파하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손주 며느리 소희에게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침뱉고 던져준 이 폐가가 실은 이 가문의 모든 구군이 담긴 보물창고였던 셈입니다. 상자 제일 밑바닥에는 할머니의 친필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착한 소희야. 내 손주놈과 며느리는 돈밖에 모르는 아기들이다. 내가 눈을 감으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걸 이 할미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 재산은 절대로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마라.
오직 내 눈물과 땀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니 이것으로 내 당당한 인생을 다시 세우거라. 남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며 보란듯이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소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할머니의 똥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닦아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헌신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사랑으로 닿아 있었던 것이지요. 엄마, 할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고 제 인생 살라고 이렇게 준비해 두셨어요. 엄마는 소희의 흑투성이 손을 잡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낡은 폐가의 천장을 타고 허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치고 바람이 불었지만 우물가에 선 소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를 짓밟은 진호와 박 여사의 오만을 부셔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소희는 우물물을 다시 한 바가지 길어 올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소희의 눈빛은 점점 독하게 변해갔습니다. 박 여사님, 진호 씨, 당신들이 나한테 던져준 게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복덩이였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내가 반드시 당신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들이 버린 내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는지. 소희는 향나무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하던 낡은 방이 이제는 소희의 원대한 꿈이 시작될 베이스 캠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미천으로 소희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유통업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농민들의 산물을 정당한 가격에 파는 곳, 그리고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 소희의 머릿속에 선진 유통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어두운 전학리의 밤, 폐가의 틈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촛불은 이제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닥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서광이었고 조강지처를 벌인 가문을 향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희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것만 같은 밤이었지요. 소희는 창밖의 어둠을 뚫고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새벽의 찬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상자 안에서 빛나는 황금의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배려와 자신의 인내가 빚어낸 이 기적은 이제 소희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세상에 할머니가 남기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인하러 갈 거니까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폐가의 낡은 천장 너머로 서서히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희의 인생에 드리웠던 긴 그림자가 물러가고 찬란한 보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먼동이 트기 전에 새벽은 유난히도 시리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폐가의 낡은 문틈으로 사정없이 들이치는 황소바람에 몸이 덜덜 떨릴 법도 했지만 소희는 밤새 뜬 눈으로 그 향나무 상자를 지켰지요. 상자 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는 마치 할머니의 마른 살냄새처럼 포근하게 소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바닥에 겹겹이 쌓인 할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 다 읽지 못했던 할머니의 진심이 한자 정갈하게 눌러 쓴 붓글씨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소희는 숨을 죽인 채 편지에 접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곳엔 박 여사와 진호가 알면 기절초풍할 할머니의 날선 경고와 소희를 향한 애틋한 당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한 줌 흙이 되어 있을 게다. 그리고 너는 그 모진 인간들에게 짐짝처럼 쫓겨나 이 허물어져 가는 집 마루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겠지. 내 핏줄이지만 진호 그놈은 정이 없고 무능하며 내 며느리지만 박씨 그 여자는 탐욕이 끝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제 이득을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들에게 내 평생의 결실을 맡길 수는 없더구나. 소희의 눈시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5년 박 여사는 소희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늘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침에 걸린 노인을 흔들어 깨우고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마다 유언장을 고치라며 윽박지르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지옥 같은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오직 소희만을 위한 비밀을 우물 깊은 곳에 묻어두셨던 것이지요. 이 상자 안에 든 땅들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남몰래 일구고 모은 것들이다. 전학리 주변이 천지개벽할 땅이라는 건 나만 아는 비밀이었지. 금괴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입을 막고 살았던 내 인생의 무게단다. 소희야, 이것은 욕심 많은 내 자식놈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오직 내 마지막 똥오줌 받아내며 내 발을 닦아준 너에게만 주는 이 할미의 상이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롯이 내 것으로 바꿔라. 소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문장들은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겁고 고귀했지요. 곁에서 잠이 깬 친정엄마가 부스스 일어나 소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밤새 꿈을 꾼 것 같다며 자신의 튼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보았습니다. 소희야, 이게 정말 꿈이 아니지? 할머니가 정말로 너한테 이 큰 걸 다 남기신 거지? 나는 밤새 무서워서 잠도 안 오더라. 혹여나 저 사람들이 알고 들이닥칠까봐 가슴이 두근거려서. 네, 엄마. 꿈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쫓겨날 것도 박 여사님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할 것도요. 그래서 여기로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남들이 다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하며 침뱉던 이 폐가가 사실은 저를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이었던 거예요. 소희는 일기장 뒷부분에 적힌 자산 목록과 등기권을 하나씩 대조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필지들은 지금 한창 신도시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금싸라기 땅들이었지요. 그 가치는 소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대했습니다. 박 여사가 5년 동안 소희의 머리채를 잡아가며 찾아 헤매던 보물이 바로 소희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하지만 소희는 단순히 이 돈으로 비단옷을 입고 복수할 생각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소희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소희야, 너는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나는 하늘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땅을 밟고 걷는 발소리를 듣고 싶구나. 착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거라. 소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고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차가운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거울 속의 소희는
어제까지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서늘한 지혜와 뜨거운 투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엄마, 저 이 돈으로 사업 시작할 거예요. 박 여사님 집안이 했던 것처럼 남의 등쳐먹고 화려함만 쫓는 사업 말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돕는 일을 할 거예요. 저 예전에 유통사에서 일할 때 산지 농민들 눈물 흘리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헐값에 넘어가고 도시 사람들은 비싸서 못 먹는 그 부조리한 연결고리를 제가 제대로 끊어낼 거예요. 소희는 할머니가 남긴 금괴 중 하나를 소중히 챙겨 서울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자산을 현금화하고 법적인 권리를 확실히 해두어야 했지요. 전 남편 진호와 박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소희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전까지 철저히 몸을 낮추고 실력을 쌓기로 다짐했습니다. 소희야, 근데 그 집구석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니? 어떻게든 냄새를 맡고 달려들 텐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수발 들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인내하는 법이요. 그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저는 이 산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준 이 상은 단순히 금덩어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니까요. 소희는 마을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뒷마당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그 깊은 구멍을 내려다보며 소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절대로 이 상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요. 저들을 이기는 건 똑같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제가 정직하고 훌륭해지는 거라는 걸 보여줄게요. 지켜봐 주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진눈깨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지요. 등 뒤로 멀어지는 폐가는 이제 더 이상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소희의 낡은 인생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비상을 시작한 거룩한 성소와도 같았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소희는 낡은 수첩을 꺼내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 그리고 전학리 일대의 농가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이었지요. 소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선진유통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소희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소희 앞에는 거대한 싸움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묵직한 유산과 그보다 더 뜨거운 결의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 엄마. 이제 가요.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뼈저리게 후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공인 세상이에요. 소희를 태운 버스가 굽이진 산길을 내려가며 도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버스 안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지형을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직 소희에게만 내린 그 상은 이제 소희의 손을 거쳐 세상을 향해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소희의 행보는 신중하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가 남긴 금괴 일부를 현금화하여 작은 자본금을 마련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남들처럼 강남의 번듯한 빌딩에 사무실을 내거나 비단옷을 휘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물려준 전학리의 그 폐가를 거점으로 삼았어요. 박 여사가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침 뱉고 내던졌던 그 낡은 터가 이제는
전국 각지에 신선한 농산물이 모여드는 선진 유통의 심장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시작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나 알던 가정주부가 거친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유통판에 뛰어들었으니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지요. 소희는 낡은 트럭 한 대를 뽑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국의 산지를 누볐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땅을 일구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니,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거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래하던 양반들이 있어. 괜히 물 흐리지 말고 시장이나 보러 가시지. 강원도의 한 고랭지 배추밭에서 만난 김씨 영감님은 소희가 내미는 명함을 보지도 않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며칠 동안 밤머리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배추를 날랐고 한밤중 서리가 내릴 때는 비닐을 덮어주며 함께 밭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자 비로소 김씨 영감님이 툭 투박한 말투로 말을 건네왔지요. 보아하니 곱게 자란 것 같은데 끈기는 보통이 아니구먼.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정직한 유통이란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소희는 흙 묻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쫓겨나 본 사람이라 땀 흘린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어르신이 자식처럼 키운 이 배추, 제가 제값 받고 서울 사람들 식탁에 올릴게요. 중간 상인들이 떼가는 돈, 다 어르신 주머니로 넣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랑 같이 상생해 주세요. 소희의 진심이 통한 첫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업 초기에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지요. 물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이 폭주하자 전산이 마비되고 배송 사고가 속출한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 배송된 채소들이 시들어 버렸다는 항해 전화가 사무실 번호를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이봐요. 싱싱하다더니 상추가 다 녹아서 왔잖아요. 이거 당장 환불해줘요. 사기꾼 아니야? 격앙된 소비자의 목소리에 소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창고에는 배송되지 못한 농산물이 쌓여가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포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하지만 소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직원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배송 나간 모든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상한 채소는 전액 환불해주고 다음 주문 때 2배로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선진 유통의 이름에 묻은 먼지는 닦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잃는 건 돈이지만 지키는 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소희는 직접 트럭을 몰고 화가 난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과했습니다. 땀 범벅이 된 채 고개를 숙이는 젊은 여사장의 모습에 냉정하던 소비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돌렸지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물류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냉장 트럭을 도입하고 산지에서 집 앞까지 12시간 안에 도착하는 번개 배송 체계를 잡아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선진 유통이 단순한 중개업체가 아닌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희는 자신의 또 다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자신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지요. 소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미혼모와 홀로 된 시니어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애도 못 낳는 빈 껍데기라는 모욕을 들으며 쫓겨났던 소희였기에 오히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을 견디는 미혼모들의 강인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사장님,
저 같은 애 엄마를 정말 정직원으로 써주시는 건가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자리를 비워야 할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민폐라고만 해요. 새로 뽑힌 미혼모 직원이 불안한 듯 묻자 소희는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회사엔 사무실 바로 옆에 아이들 놀이방이 있잖아요. 아이는 나라의 보물이고 그 보물을 지키는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물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가 파는 농산물도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도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섰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소희의 이런 상생 경영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직원들의 충성심은 그 어떤 대기업보다 높았고 이는 곧 선진 유통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되었지요. 직원들은 소희를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밤낮 없이 뛰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선진 유통은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업계의 신화로 등극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어느덧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 된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정말 크게 웃고 계실 게다. 똥기저귀 갈며 구박받던 내 딸이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대장이 되었으니 말이야. 장하다, 내 딸. 정말 장해. 어느덧 선진 유통은 창립 3주년 만에 연 매출 수백억 원을 기록하는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소희는 성공의 정점에서 전황리 우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낡은 폐가가 아니라 최신식 자동화 설비를 갖춘 선진 스마트 물류센터가 들어서 전국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지요. 소희는 정갈하게 복원된 우물가에 앉아 차가운 우물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주신 이 상으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요.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이제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소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그러나 강하게 나아가는 선진의 길은 이제 막 화려한 개막을 알렸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트럭이 활기차게 시동을 걸며 전국 각지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비상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전황리의 흙먼지 속에서 정직한 땀방울로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서울의 박여산에는 안에서부터 썩은 고목처럼 서서히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나간 빈자리를 꿰차고 앉은 유라는 박 여사가 그토록 원하던 재벌가 복덩이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투자금을 끌어올 능력이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화려한 거칠애로 사람의 끝없는 욕망을 건드려 제 배를 채우는데 도같은 지능형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박 여사와 진호는 유라가 내미는 가짜 서류들에 홀려 제 발로 시뻘건 불길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라의 사기극은 뱀의 혓바닥처럼 치밀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일단 박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백화점 VIP 전용관에서 산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보석들을 선물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지요. 물론 그 선물 비용은 모두 진호에게서 받아낸 법인 카드와 미리 가로챈 집안 생활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박 여사는 그것도 모르고 역시 우리 유라는 급이 다르다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유라는 저녁마다 박 여사의 다리를 주무르며 독이 든 꿀물을 먹이듯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오빠 중에 강남 부동산 바닥에서 귀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신도시 보상금 노리고 들어가는 알짜배기 땅이 있는데 여기 투자만 하면 수익률이 최소 5배는 보장돼요. 어머니도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기사둔 외제차 타고 다니셔야죠. 제 체면 봐서라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박 여사는 그 달콤한 유혹에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소희가 5년 동안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낼 때도 단 한 번 내주지 않았던 안방 자개장 속 비밀 금고 열쇠가 이제는 유라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서 장난감처럼 달랑거리고 있었지요. 유라는 박 여사가 노인정에 가서 우리 새며느리가 재벌가라 다르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사이 조용히 감고를 열어 할머니가 평생 아껴온 비상금과 귀한 패물들을 하나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기한 순금 거북이며 대알 같은 진주 목걸이들이 유라의 핸드백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지만 박 여사는 그저 유라가 동대문에서 떼다 준 가짜 큐빅 브로치를 보며 역시 우리 며느리 안목이 최고라며 흐뭇해할 뿐이었습니다. 진호 역시 유라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진호에게 가짜 수익률 그래프와 정교하게 위조된 해외 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업 확장을 부추겼습니다. 진호는 소희가 곁에서 묵묵히 살림을 돌봐줄 때 누리던 그 평온한 안정을 무능한 정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는 유라가 가져올 거액의 가짜 투자금만 믿고 이미 바닥을 드러낸 회사의 이름으로 무리한 제2금융권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이번에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좀 걱정인데 이거 정말 확실한 거지? 진호의 소심한 물음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오빠,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 큰 빚 지고 시작하는 거야. 나 못 믿어? 내 인맥 동원해서 해외 펀드 들어오면 이 정도 빚은 껌값이야. 오빠가 그렇게 소심하니까 전처한테 잡혀 살았던 거지.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당장 도장 찍어. 결국 진호는 유라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집을 담보로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는 그 돈을 건네받자마자 마카오의 카지노와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에 쏟아부었지요. 박 여사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던 강남의 넓은 아파트는 물론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상까지 모두 유라의 파렴치한 사기극의 담보로 잡혔습니다. 심지어 유라는 박 여사의 인감도장을 몰래 복사의 고리의 일수까지 끌어다 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운명의 심판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의 집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시커먼 양복을 입은 장정들이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예의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손길로 시뻘건 압류 딱지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대형 외제 TV이며 할머니가 금지옥엽 아끼던 나전칠기 가구, 심지어 박 여사가 어깨에 두르고 있던 밍크코트 위에도 저승사자의 표식 같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재벌가 한유라라고. 곧 거액의 투자금을 가져올 거란 말이야. 박 여사가 사내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조소뿐이었습니다. 저기요. 꿈 깨쇼. 당신 며느리라는 그 한유라, 본명은 이복희고 이미 사흘 전에 공항에서 홍콩으로 튀었어. 이 집 담보로 잡힌 사채 빚만 50억이 넘어. 대출 이자만 하루에 수백만 원인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갚아? 내일 당장 집 비워. 안 그러면 용역들 풀어서 짐짝처럼 끌어낼 거니까.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유라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텅 빈 금고와 사방에 붙은 빨간 딱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가 투자했다던 금싸라기 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지도였고 그녀가 자랑하던 화려한 인맥들은 전부 사기 전가자들이었습니다. 소희를 애 못 낳는 빈 껍데기라며 내쫓으며 큰 소리치던 그들의 오만함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금고에 있던 할머니 유품들은요? 그것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진호의 절규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할머니의 옷가락지는커녕 박 여사가 아끼던 외출용 명품 구두까지 싹 사라진 뒤였지요. 유라는 도망가기 전날까지 박 여사에게 가짜 영양제를 선물하며 어머니, 내일은 호텔 뷔페 가서 축하 파티예요라고 천사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는 악마의 미소였다는 것을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후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을 발로 차며 빚 독촉을 해댔고 한때는 이 동네에서 회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던 박 여사는 이제 이웃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피해 밤중에 도망치듯 가방 몇 개를 싸야 했습니다. 고급 세단은 견인차에 끌려갔고 박 여사의 유일한 자랑이던 명품 가방들은 시장통 전당포에서 푼돈에 팔려나갔지요. 가장 비참한 것은 박 여사가 소희에게 위자료랍시고 조롱하며 던져준 그 전학리의 폐가조차 이제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희를 버릴 때만 해도 자신들은 영원히 화려한 꽃길만 걸을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탐욕의 탑은 모래성보다 약한 법이었습니다. 진호야, 우리가 천벌을 받은 게야. 소희가 나갈 때 그 어미가 했던 말이 자꾸 귀에 쟁쟁해.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본인들은 잘 살 것 같냐고 하더니 정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소희 그 착한 애를 우리가 왜 그랬을까? 박 여사는 텅 빈 거실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할 힘조차 없이 벽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지요. 화려했던 성운 가문의 명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더미와 서로를 향한 지독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배신과 사기로 얼룩진 그들의 집은 이제 소희가 시작했던 그 폐가보다 더 차갑고 음산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인과응보의 지옥이었으며 소희의 진심 어린 헌신을 조롱했던 대가로 치러야 할 기나긴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갈 곳을 잃은 두 모자는 낡은 청가방 몇 개를 든 채 비틀거렸습니다. 화려했던 양복과 원피스는 어느새 초라한 누더기처럼 보였고 박 여사의 붉은 입술은 공포와 절망에 질려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버린 이의 이름, 소희라는 이름석 자만이 시린 가슴 속에 대모처럼 박혀 아프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불빛은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강 저편의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가 새로 짐을 푼 곳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조차 밀려나 버린 낡은 산동네의 옥탑방이었지요. 계단은 가팔라 한 번 오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고 지붕은 얇아 낮에는 찜통 같고 밤에는 얼음장 같은 한기가 스며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박 여사의 옷에서는 이제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삶지 못한 빨래의 쉰내만이 칙칙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좁은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 벽지에 핀 검은 곰팡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사 도우미를 부려가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그녀였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와 누런 양은 냄비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얼기설기 엉킨 전선과 남의 집 빨래가 널린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었습니다. 그 풍경조차 사치인 듯 창문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진호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 이 엄마는 도저히 여기서 하루도 못 버티겠다. 귀에서 환청이 들려. 그 여시 같은 유라년이 우리를 비웃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다. 밤만 되면 그 빨간 딱지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박 여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자 옆방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진호가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진호 역시 폐인이나 다름없었지요. 번듯한 IT 기업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는 이제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 어디에도 이력서 한 장 내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소위를 환자 냄새나는 여자라며 경멸하던 그는 이제 자신이 그보다 더 지독한 패배와 절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라고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유라 그년 말만 듣고 집 문서 내주고 금고 열쇠 맡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저도 지금 당장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진호의 거친 고함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 선 원망은 좁은 옥탑방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장의 허기였습니다. 집을 나올 때 챙겨온 푼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조차 정지된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평생 고고한 사모님으로만 살았던 박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돋보기를 쓰고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침 묻혀 넘기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찬바람이 목덜미를 사정없이 파고드는 시각. 박 여사와 진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산동네를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거대한 농산물 도매시장이었지요. 한때 박 여사가 고급 백화점 지하에서 예쁘게 포장된 과일만 골라 담던 그곳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건을 사는 상전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배추 찌꺼기를 치우고 무거운 상자를 날라야 하는 하찮은 일꾼이었습니다. 자, 아지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 상자들 저쪽 트럭으로 옮겨요.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손놀림이 왜 그렇게 더뎌? 귀부인 행세하려면 집에서 나오질 말았어야지. 시장 상인의 거친 호통에 박 여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상스러운 욕설이 귓가를 때렸지만 그녀는 대거리할 힘조차 없었지요. 그녀의 고운 손은 차가운 얼음물에 닿자마자 빨갛게 부어올랐고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똑소리가 날 정도로 뒤틀리는 뼈마디를 느끼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호 역시 땀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트럭에 식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소희가 시할머니를 모시며 5년 동안 묵묵히 견뎠던 그 육체적 고통이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프시면 좀 앉아서 하세요. 제가 2배로 나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진호가 안쓰러운 듯 다가와 박 여사의 굽은 등을 쓸어내렸지만
박 여사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흙 묻은 물을 닦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흙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검게 흘러내렸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착한 소희는 내가 아무리 구박해도 말 한마디 없이 내 발을 닦아줬는데 그 애가 새벽마다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왜 그때는 당연한 줄만 알았을까? 내가 내 복을 내 발로 걷어차 버렸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왜 나한테는 보물 위치 한마디 안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어. 박 여사의 머릿속에는 소희가 했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할머니 죽을 끓이고 욕창을 막으려 밤새 할머니를 뒤척여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소희의 뒷모습. 그때 박 여사는 소희를 보며 전생에 죄가 많아 저 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사실 그 집안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은 소희였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소희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그 빈자리는 이제 고통과 가난으로 채워졌습니다. 일당 몇만 원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모자는 시장 어귀의 낡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에 침이 고였지만 그들은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옥탑방에 밀린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었고 내일 먹을 식빵과 우유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편의점에서 행사 중인 컵라면 2개를 사들고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곳은 없었습니다. 진호야, 우리 소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폐가에서 굶고 있지는 않을는지 아니면 어디서 파출부 일이라도 하며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자꾸 쓰여서 잠이 안 온다. 박 여사의 뒤늦은 한탄에 진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진호는 얼마 전 시장 한 구석에서 상인들이 보던 경제신문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소개된 소희의 인터뷰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지요.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웃고 있는 소희의 모습은 자신들이 발로 찼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그 신문을 몰래 구겨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겁한 자존심이 진호의 가슴을 더 시리게 찔러댔습니다. 옥탑방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내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혹독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지요. 박 여사는 얇은 이불을 진호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때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소희를 내쫓았던 그 말이 이제는 매일 밤 옥탑방 첨장을 긁는 바람 소리가 되어 박 여사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자책감이 그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희에게 주었던 고통은 이제 10,000배가 되어 돌아와 그들의 목을 죄고 있었지요. 화려했던 성운 가문의 마지막은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옥탑방의 신음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겨울의 초입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새벽 4시에 나가야 해요. 배추 물량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벌죠. 우리 이제 돈 없으면 죽어요. 진호의 힘없는 목소리에 박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듣던 아들이 배추박스 하나에 목숨을 거는 처지가 된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변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쫓아냈던 그날의 날씨와 너무나도 닮은 지독히도 시린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이 지나면 또다시 들이닥칠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는 이제 낡은 1톤 트럭 한 대에 몸을 싣고 하루를 시작하는 식자재 배달꾼이 되어 있었지요. 한때 강남을 호령하며 금반지를 휘두르던 박 여사의 고운 손은 찬 바람과 거친 배추 박스에 긁혀 껍질이 벗겨지고 갈라졌으며 진호의 어깨는 무거운 상자의 무게에 짓눌려 이제는 구부정하게 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의 끼니와 옥탑방 월세를 걱정하며 매일 새벽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서울 시내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비참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성북동 끝자락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 배추랑 무신 상자를 넣어야 해요. 거기가 무슨 미혼모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는데 주물량이 꽤 많네요. 서둘러야 추가 배달건을 맞출 수 있어요. 진호의 갈라진 목소리에 박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해진 목도리를 몇 번이나 고쳐맸습니다. 무료 급식소라는 말에 박 여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곳, 가난한 사람들이나 드나드는 곳이라며 경멸했을 곳인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곳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어야 할 처지가 아닌가 싶어 서글픈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트럭이 도착한 곳은 산동네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선진나눔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금빛으로 선명하게 붙어 있었지요. 박 여사는 선진이라는 글자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당장 차가운 바닥에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내려놓는 일이 급해 생각을 지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자, 어머니. 제가 위에서 밀 테니 어머니는 밑에서 상자 좀 받아주세요. 이거 떨어뜨리면 우리 오늘 일당 다 날아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트럭 위에서 상자를 밀어냈고 박 여사는 밑에서 그 무거운 것을 바다바닥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하나를 내릴 때마다 무릎에서는 두둑 소리가 났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건물 정문에서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수행원 몇 명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급식소 내부를 꼼꼼히 살피더니 식자재가 들어오는 후문 입구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재단 수장의 위엄이 느껴지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요. 박 여사는 흙 묻은 장갑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배추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배추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소희 아니냐? 박 여사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소희였습니다. 5년 전 낡은 보따리 하나 들고 머리채를 잡히듯 쫓겨나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세련된 단발머리에 기품 있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늘 하나 없이 맑고 단단한 눈빛을 지닌 소희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소희 역시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
배추 상자를 붙들고 있는 박 여사와 진호를 보았습니다. 진호는 상자를 나르다 멈춘 채 넋이 나간 듯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흙탕물이 튀어 지저분해진 점퍼, 며칠은 깎지 못한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의 전남편. 소희의 시선이 진호의 초라한 눈에 닿자 진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배추 상자 뒤로 몸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소희야, 내가 정말 이 큰 재단의 주인인 거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가듯 물었지만 소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아주 담담하고도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그 시선에는 증오도 기쁨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덩이를 보듯 무색무취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박 여사에게는 그 어떤 육체적인 매질보다 더 아프고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는 먼지 같은 것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행하던 비서가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소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아시는 분들입니까? 배달업체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었다면 당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도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엉망이네요. 그 말에 진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덜덜 떨렸습니다. 여기서 배달 일마저 잘리면 당장 내일 옥탑방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차마 소희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흙바닥만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나지막이 그러나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물건 상태만 확인하고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바닥에 떨어진 배추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 반품 처리하시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물처럼 차갑고도 투명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한마디가 박 여사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자신들이 5년 넘게 며느리로 부렸던 애 못 낳는 빈 껍데기라며 짐짝처럼 버렸던 그 존재에게 이제는 철저히 타인으로 분류된 것이지요. 소희는 말을 마치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우아한 걸음으로 대기 중인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소희를 태운 차가 매끄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박 여사와 진호는 찬 바람이 쌩쌩 부는 아스팔트 바닥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쥐고 있던 배추 상자를 다시 들 힘조차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박 여사는 그 배추들을 줍지도 못한 채 꺽꺽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비명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진호야. 저렇게 귀하고 빛나는 아이를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쫓아냈으니 할머니가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신 게 맞다. 우리가 버린 게 돌덩이가 아니라 보물이었어. 박 여사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배추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소희의 가슴에 못 박았던 상처가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소희와 식자재 배달꾼으로 추락한 자신들. 그 극명한 대비가 차가운 겨울 새벽의 공기보다 더 시리게 그들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밤마다 소희의 그 담담하고 차가운 눈빛이 꿈에 나타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보석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구질구질한 옥탑방 생활은 이전보다 수만 배는 더 견디기 힘든 지옥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는 이토록 잔인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거나 복수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있었고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마당에서 소희와 마주쳤던 그 짧은 찰나 박 여사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희를 태운 고급 세단이 매끄럽게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박 여사는 한참 동안 배추 상자를 붙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지요.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가파른 산동네 계단을 오르는 박 여사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낡은 이불 위에 엎드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야, 나 도저히 이대로는 숨을 못 쉬겠다. 그 눈빛, 소의 그 아이의 그 맑고 차가운 눈빛이 나를 매일 밤 갈갈이 찢어놓는구나. 차라리 나를 붙잡고 욕을 하거나 뺨이라도 한 대 때렸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라니. 우리가 저지른 짓이 그 아이에게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먼지가 되어버린 게야. 박 여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자 옆방에서 벽을 보고 누워있던 진호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번듯한 IT 기업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소희를 무시하던 시절 그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땀냄새와 흙먼지에 절어버린 전처의 자선사업장에 채소를 배달하는 처량한 자벽부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소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밟아 뭉개버린 그 꽃이 이제는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대한 나무가 되어버렸다고요. 제 자신이 너무 징그럽고 싫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진호의 고백에 박 여사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이 터져라 배추를 나르며 모은 푼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가 예전에 좋아하던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볼품 없었지만 그것이 현재 빈털터리가 된 박 여사가 소희에게 건넬 수 있는 전 재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소희의 회사인 선진유통 본사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로 번쩍이는 거대한 빌딩 앞에 서자 박 여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솜이 다 죽은 패딩 점퍼, 흙탕물이 튄 운동화, 그리고 검버섯이 짙게 피어난 거친 얼굴. 안내 데스크의 단정한 직원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자 박 여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강소의 사장님 좀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대기실 구석진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기를 서너 시간. 화려한 옷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박 여사는 마치 이질적인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할머니의 향나무 상자에서 나던 은은한 나무 향기와 소희의 단정함이 어우러진 고결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너머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소희는 박 여사가 들어오자 안경을 벗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배달업체 관련 민원은 비서실을 통해서 절차대로 해결하시라고 했을 텐데요. 여기까지 직접 오실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소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투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소희의 그 맑고 깊은 눈을 마주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노란 귤들이 사방으로 볼품없이 흩어졌지요. 소희야. 아니, 사장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우리 집안 지키려고 그 모진 고생을 할 때 나는 너를 부려먹는 하녀보다 못하게 취급했지. 할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밤새 울던 내 등 뒤에서 내가 무슨 모진 말을 뱉었는지 생각하면 나는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박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잡고 욕설을 퍼붓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비느라 바들바들 떨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지요. 소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박 여사가 쏟아내는 뒤늦은 회한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용서해달라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형편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으니 옛정이 생각나서 오신 건가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제 친정엄마가 여사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무릎 꿇고 빌 때 여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빈손으로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구차하게 동정심 유발이냐고 하셨죠. 그날 제 엄마의 눈물이 이 바닥보다 더 차가웠다는 걸 아십니까? 소희의 담담한 지적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 여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뱉은 가시돋친 말들이 그대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죄고 있었지요. 박 여사는 바닥을 손톱으로 문지르며 피눈물을 섞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니다, 소희야. 돈 때문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지금 옥탑방에서 배추 나르며 하루 한 끼 때우기도 힘들게 살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내 그 차가운 눈빛이야. 그날 급식소에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르던 내 목소리가 매일 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더구나. 제발 나를 예전처럼 구박해도 좋으니 사람 취급만이라도 해다오. 내가 너무 늦었지만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악마였어.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해묵은 상처가 박 여사의 오열과 함께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소희는 결코 예전처럼 나약하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가르침처럼 이제 그녀는 타인의 거짓된 눈물이나 뒤늦은 후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여사님, 저는 여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기엔 제 남은 인생과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거든요. 여사님은 지금 저에게 벌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사님이 평생 쌓아온 그 탐욕과 오만의 업보를 이제야 스스로 마주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배우세요. 그게 할머니가 원하셨던 진정한 속죄이자 제가 여사님께 바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어떤 자비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응시하게 만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었지요. 박 여사는 소희의 발치에 떨어진 귤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에 자신의 사죄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 남은 평생 배추박스 나르며 땀 흘려 갚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실을 나서는 박 여사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구부정했지만 적어도 아까 들어올 때처럼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던 비겁함은 씻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소희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전학리의 그 춥고 무서웠던 폐가에서 시작된 기나긴 고난의 서사가 비로소 진정한 감정적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실 밖 복도 벽에 기대어 박 여사는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비로소 지독했던 탐욕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끝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그녀에게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옥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소희가 줄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도 아픈 심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사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떠난 뒤 소희는 한동안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며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요. 소희는 비서실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장님, 박 여사님과 그 아들이 일하는 물류센터의 현장 관리자에게 매일 저녁 보고서를 올리라고 하세요. 감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말대로 땀 흘려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요령을 피우며 남을 속이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색은 내지 마시고요. 그들이 받는 임금의 단 한 푼의 특혜도 주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소희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퇴근 전 30분, 두 사람의 노동일지를 읽는 것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속의 내용은 소희가 알던 과거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생 비단옷만 걸치고 거들먹거리던 박 여사는 새벽 3시 코끝이 시린 냉기 속에서 얼어붙은 배추를 손질하다가 손등이 터져 피가 맺혔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진호는 하역장에서 가장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허리가 뒤틀려 주저앉으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 된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던 박 여사가 젊은 일꾼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보고였지요. 아이고, 왕년의 강남 사모님이라더니 이제는 똥물이나 치우고 있네. 사모님, 여기 바닥 좀 더 깨끗이 닦아봐요. 그래야 소희 사장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 혹시 알아? 불쌍해서 돈이라도 몇 푼 던져줄지? 시장 상인들의 굳은 농담에 예전 같으면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을 박 여사였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묵묵히 걸레질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깨끗이 닦겠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소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 한 번은 진호가 배달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진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다짜고짜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이봐, 당신 미쳤어?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식자재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눈을 뜨고 다녀. 예전에 아나무인이던 진호였다면 같이 주먹질이라도 했겠지만 그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르다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변상할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소희는 직접 차를 몰고 그들이 사는 산동네 옥탑방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차창 너머로 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처절함 그 자체였지요. 가파른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오르는 박여사의 구분 등 위에는 시장에서 얻어온 시든 배추 우거지가 담긴 비닐봉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진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내일은 더 일찍 나가서 어머니 목까지 다 할게요. 조금만 기운 내세요. 아니다, 진호야. 내가 이렇게라도 몸을 놀려야 소희한테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같다. 배고프지? 집에 가서 이거 삶아서 된장국 끓여 먹자꾸나. 예전에 소희가 끓여주던 그 맛은 안 나겠지만 말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소희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희는 결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나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된장국 냄새가, 당신이 버렸던 그 며느리의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진호 씨, 당신의 그 굽은 허리가 이제야 당신을 사람으로 만드는군요. 계절이 바뀌고 소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진 나눔 재단의 소상공인 자립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결코 그들에게 공짜 돈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독약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재단 관계자를 불러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식자재 상점을 차릴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 주세요. 하지만 무이자가 아닙니다. 시중 금리보다는 낮지만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그리고 매달 수익의 5%는 반드시 지역 미혼모 지원 시설에 기부하게 하세요. 남을 돕는 기쁨을 모르는 인간은 다시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 조건을 수락할 때만 지원을 집행하세요. 재단 관계자가 옥탑방을 방문해 지원 선정 소식을 전하던 날, 박 여사는 마루 바닥에 엎드려 방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세상에. 소희야, 내가 정말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잘 지내시나요? 저희가 직접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뵐 수 없을까요? 비서는 소희의 당부대로 냉철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금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수개월간 보여준 정직한 노동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장님은 여러분을 용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땀방울을 믿어보기로 하신 겁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신다면 이 지원은 즉시 회수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날 이후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식자재 가게인 선진상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의 회사 이름을 딴 그 작은 가게에서 진호와 박 여사는 예전의 화려한 옷 대신 때가 묻은 앙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손님들에게 덤 하나를 줄 때도 정성을 다했고 진호는 새벽마다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박 여사를 보며 수군거리는 대신 격려의 말이 오갔습니다. 아줌매, 오늘 무가 참 좋네. 역시 선진 상해 물건은 믿고 쓴다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콩나물 조금 더 넣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소희는 멀리서 익명으로 개업 축하 화분 하나를 보냈습니다. 화분에는 리본 대신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지요. 거기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글귀를 본 박 여사는 그것이 소희의 필체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화분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소희의 배려는 독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긍심을 선물한 것이니까요. 소희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거겠죠? 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요. 이제 제 마음속의 그늘도 다 거친 것 같아요. 소희는 이제야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보를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상대를 짓밟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사람으로 만들어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자임을 소희는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소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선진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기억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가루처럼 쏟아지던 어느 봄날, 소희는 오랜만에 모든 비즈니스 일정을 비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예전에 초라하고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도는 친정엄마가 곱게 다려진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계셨지요. 모녀를 태운 차가 향한 곳은 이제는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확정되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들썩이는 금싸라기 땅 하지만 소희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부는 전학리의 낡은 폐가였습니다. 소희야, 여기가 정말 그 집 맞니? 그때는 비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것 같고 귀신이 나올 것처럼 무섭더니 지금 보니 햇살이 어찌 이리도 따뜻하고 고우냐. 저기 담벼락에 핀 노란 산수유꽃들도 너를 알아보고 반기는 것 같구나. 엄마의 감격 어린 말에 소희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풀이 무성에 발을 들이기도 겁났던 마당은 이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피하던 그 낡은 집은 소희가 세운 선진복지재단의 기념관이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재탄생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소희는 마당 한가운데 그 모든 모진 세월을 묵묵히 지켜보았던 오래된 우물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정성껏 준비해온 맑은 술 한 잔을 우물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백설기 떡과 선홍빛 잘 익은 홍시 하나를 정성스레 놓았지요. 우물 안쪽 소희에게 삶의 기적을 선물했던 그 세 번째 돌 위에는 이제 이끼가 내려앉아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소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거친 손등과 내 새끼 장하다 하시던 따뜻한 체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 소희 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울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웠고 제 등 뒤에서 침 뱉고 칼을 꽂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아니 할머니, 용서라기보다는 제 인생에서 깨끗이 비워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조차 아까울 만큼 제 삶이 소중해졌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소희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우물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과거의 사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에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 뒷골목. 이제는 선진상회라는 간판이 제법 당당하게 걸린 작은 식자재 가게의 셔터가 요란한 철제 소리를 내며 활짝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밍크 코트와 금반지 대신 소금기가 하얗게 밴 푸른색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박 여사가 익숙한 솜씨로 가게 앞 바닥을 쓸기 시작했지요. 아지매, 오늘 무가 아주 좋아 보이네. 새벽 경매장에서 아주 시실한 놈들로만 골라왔나 봐. 옆집 생선 가게 주인이 얼음 상자를 정리하며 인사를 건네자 박 여사가 굽은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표독스럽고 탐욕적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 평범하고 인자한 이웃집 할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도 마요, 김씨 사장님. 우리 아들이 새벽 2시부터 줄 서서 받아온 놈이야. 아유, 이놈의 허리는 비만 오면 쑤셔대서 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몸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노는이 연불한다고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으로 밥 사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네. 그때 새벽 시장 배달을 다녀온 진호가 땀 범벅이 된 얼굴로 1톤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예전에 나태하고 오만했던 사장님은 사라지고 이제는 배추 상자 하나라도 더 신선하게 배달하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열혈 상인이 되어 있었지요. 진호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운다니까 왜 또 먼저 나와서 이러세요? 찬바람 불면 뼈마디 쑤신다면서요. 어서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손 좀 담그고 계세요. 이제 오전 배달만 끝나면 제가 다 정리할게요. 아니다, 진호야. 내가 이렇게라도 몸을 놀려야 소희한테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같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된장국 맛있게 끓여놓으마. 예전에 소희가 우리한테 차려주던 그 극진한 정성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미안한 마음 담아 끓였으니 맛나게 먹자꾸나. 두 사람은 소희가 마련해준 이 작은 가게를 자신들의 참회당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갖고 왔습니다. 박 여사는 매달 소희의 재단에 꼬박꼬박 대출 원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인근 미혼모 시설에 배추와 물을 꾸준히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소희가 익명으로 보내주었던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다짐하곤 했지요. 죽는 날까지 정직하게 살아서 소희가 준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학리의 평화로운 오후, 소희는 우물가 옆에 작은 대리석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재력가의 업적 대신 소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문구가 정갈하고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하게 나아가는 길에 끝은 없으며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로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소희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5년 전 낡은 보따리 하나 들고 비참하게 쫓겨나던 그 처량했던 길은 이제 소희의 발걸음 아래 찬란한 희망의 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네. 저 소희입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선진 장학재단 발대식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정직한 진심을 다해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출연 기금도 조금 더 늘려주세요.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전화를 끄는 소희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은 재력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진정한 거목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빛이 가득했고 멀리서 불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은 소희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잘했다, 소희야. 정말 장하다, 내 강아지. 이제 됐다. 라며 소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지요. 소희와 엄마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우물가 위로 나비 한 쌍이 평화롭게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일구어가는 모두를 축복하는 하늘의 몸짓 같았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단단한 보석으로 빚어내고 용서는 미워하던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해방한다는 진리를 소희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소희는 다시 자신의 치열한 삶터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선진 식구들과 그녀가 만들어갈 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소희, 그녀의 진정한 비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